시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정신없이 조문객들에게 음식을 나르고 있는데 친구가 내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네 시어머님 장례식이라고 해서 부랴부랴 달려왔어.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어요. 레이스 달린 검은 원피스에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와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한 얼굴, 은은하게 풍기는 향수 냄새까지. 대학 동기인 보영이는 항상 그렇게 완벽한 외모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친구였어요. 와줘서 고마워, 보영아. 어머님께 인사드려. 나는 문상을 마친 친구를 조문객 테이블로 안내해 상을 차려주고 수육과 음식을 권했습니다. 친구와 잠시 대화를 나누고 일어서다 보니 남편 회사 사람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수육이 비어있는 게 보였습니다. 나는 수육을 푸짐하게 담아 테이블로 나르며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수육 더 가져왔으니 넉넉하게 드세요. 그러자 한 남자가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누구신지 혹시 신 과장님 부인이신가요? 아니에요. 대표님, 이 아줌마는 저희 집 식모입니다. 아줌마, 음식은 이제 됐으니까 가서 일 보세요. 남편은 나를 아내가 아닌 식모라고 소개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회사 대표님 앞에서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남편은 나의 눈빛을 피하며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수육 접시를 내려놓고 서둘러 자리를 피해 화장실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거울을 보았죠. 초라한 상복 차림에 지친 얼굴. 남편의 눈에는 내가 정말 식모처럼 보였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잠깐 밖으로 나와. 할 얘기가 있어. 잠시 후 남편이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한 채로 말이죠. 나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조금 전에 자기 대표님한테 날 뭐라고 소개한 거야? 식모라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회사 사람들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어떻게 이런 초라한 몰골을 하고 있는 사람을 내 아내라고 소개해? 창피하게. 초라하고 창피해? 내가 당신 아내라는 게 그렇게 창피해? 그럼 안 창피하겠어? 아무리 장례식장이라도 그렇지. 여자가 기본 단장은 해야 남편이 기가 살지. 이건 무슨 식모도 그것보단 예쁘게 하고 다니겠다. 남편의 말에 나는 울컥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외모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대기업 경영기획실에 근무하던 시절에만 해도 옷맵시가 좋다는 말을 자주 들었었거든요. 몇 년 전 시어머니의 병세가 급격히 나빠지는 바람에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병수발에만 매달리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였는데 사정을 몰라주는 남편이 정말 야속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당신 엄마 병수발 하느라 내 청춘 다 바쳤어. 회사도 그만두고 365일 24시간을 어머님 병수발을 들면서 살았다고. 그런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의 희생을 몰라주는 남편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시끄럽게.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유난이야. 별것도 아닌 일? 그냥 한 말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쯤 하고 그냥 넘어가자, 응? 그냥 한 말이니 그냥 넘어가자고? 당신이 무슨 철부지 어린애야? 어떻게 사람한테 상처 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놓고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가 있어? 못생긴 게 속도 좁네. 뭐? 다 들었으면서 뭘 되물어? 나 먼저 들어갈 테니까 눈물 다 닦고 들어와. 우니까 퉁퉁 부어서 더 못생겨졌네. 남편은 나를 남겨놓고 혼자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모멸감과 배신감은 나를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내 모습은 남편의 말처럼 볼품없는 아줌마에 불과했습니다. 나의 젊음과 커리어를 모두 바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한 대가가 고작 남편의 무시와 모욕이라니. 가슴 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희생하며 살았을까? 후회와 자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당장이라도 시어머니의 장례식장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가시는 날까지 고맙다며 내 손을 어루만지던 시어머니를 생각하니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왕 곁을 지켜드린 거 끝까지 잘 지켜드리자는 생각에 힘을 내어 다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는데 남편이 누군가를 배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의 옆에 있는 사람은 내 친구 보영이었습니다. 남편은 친구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제 어머니 장례식에서 저렇게 웃는 모습을 보이다니 정말 철이 없어도 너무 없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내 친구가 남편의 팔을 어루만지며 애교를 부리는 거였습니다.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 친구는 대학 시절부터 남성 편력이 화려했기에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두 사람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남편은 친구를 데리고 인적 없는 비상계단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컴컴한 비상계단에 두 사람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자기, 유진아 꼬라지 봤지? 내가 저런 여자랑 살려니까 집에 들어갈 맛이 안 난다. 진아가 원래 좀 촌스러웠잖아. 그러게 말이야. 너처럼 예쁘고 세련된 여자를 두고 내가 왜 진아 같은 아줌마랑 결혼을 했는지. 두 사람은 나의 외모를 비하하며 조롱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서로를 부둥켜 안고 키스를 했습니다. 나의 남편과 친구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신철호, 김보영, 이것들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발이 떨렸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절망감이 뒤섞여 나를 덮쳐왔습니다. 내가 시어머니 병수발에 매달려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을 때 이 두 사람은 뒤에서 나를 조롱하며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내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밀착하여 키스를 이어갔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 장면을 증거로 남겨야 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두 사람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사진을 찍는 순간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남편이 먼저 나를 발견했습니다. 뭐야? 당신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러는 넌 뭘 하는 건데? 내 친구랑 둘이서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진아야, 오해야. 우린 그냥 여기서 얘기를 좀... 오해? 얘기? 여기 카메라에 다 찍혔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이야! 남편이 벼랑간 내게 다가와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야, 휴대폰 줘! 왜 이래! 휴대폰 달라고! 안 돼! 절대 못 줘! 나는 비상계단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남편은 필사적으로 따라와 내 손목을 움켜쥐고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신 과장님, 여기 계셨네요? 한참 찾았습니다. 남편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식모분 손은 왜 잡고 있는 겁니까? 대표의 말에 남편이 내 손을 슬그머니 놓았습니다. 그게 요리를 하다가 손을 좀 다쳤다고 해서. 아, 이런... 괜찮으세요? 대표가 내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엔 매너가 넘쳤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엔 진심으로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대충 목례를 하고는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서 방금 찍은 사진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했습니다. 남편이 또 내 휴대폰을 빼앗으려 할 수도 있으니까요. 잠시 후 화장실에서 나와보니 역시나 남편은 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보라는 식으로 휴대폰을 당당하게 던져주고는 장례식장 안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나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순순히 이혼에 응했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서 마음이 편하다는 말로 내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나는 미련 없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청춘을 바쳤던 결혼 생활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남은 것은 배신감과 상처, 그리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절망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고 배신한 남편과 친구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결심과 함께요.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진 마음속에는 복수심이라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꽃은 나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남편 신철호와 친구 김보영, 두 사람에게 내가 겪었던 고통을 되돌려줄 날은 의외로 빨리 다가왔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과거 대기업에서 함께 일했던 선배가 내가 다시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진아야, 잘 지냈니? 오랜만이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선배님. 요즘 어떠세요? 나야 뭐 늘 똑같지. 너야말로 돌싱되고 구직한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진짜야?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구직 활동은 잘 되고? 아니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시어머니 병수발로 경력이 단절된 데다 나이도 중년에 접어들다 보니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벌써 20번도 넘게 떨어졌어요. 야, 천하의 유진아가 구직에서 물을 먹다니. 오히려 잘 됐네. 오히려 잘 되다뇨? 선배님, 지금 나 놀리시는 거죠? 놀리는 거 아니고 진담. 내가 아는 분 중에 광고회사 대표가 있는데 그분이 지금 유능한 비서를 찾고 계시거든? 비서요? 비서 일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경영지원실 출신이면 하고도 남을 일이야. 그렇게 나는 광고회사 대표의 비서직으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이 해외 출장 중이라 면접은 화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니터 속 대표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낯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본 적이 있는 얼굴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는 가운데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유진아 씨? 남유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면접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대기업 경영기획실에서 일했던 경험과 시어머니 간병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사실을 가감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은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며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아 씨의 경력과 능력은 익히 전해 들었습니다. 간병 때문에 경력이 단절된 것은 안타깝지만 그 시간 역시 유진아 씨의 삶의 일부이니 분명 얻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럼 우리 회사와 유진아 씨에게 제안할 업무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게 제안할 업무요? 혹시 저 지금 면접 통과한 건가요? 유진아 씨 스펙이면 제게 너무 과분하죠. 오히려 저는 진아 씨가 우리 회사를 싫다고 하면 어쩌나 마음 졸이면서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아니요, 별 말씀을요. 오션 광고는 업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훌륭한 회사인데 어떻게 감히 제가 싫다고 하겠어요, 대표님. 대표님은 회사의 특성과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업무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직위는 비서실장이었어요. 대기업에 다닐 때만큼은 아니었지만 연봉도 괜찮은 편이었죠. 내가 입사 의사를 밝히자 대표님은 곧바로 인사팀장을 화상회의에 참석시켜 계약서 준비를 지시했어요. 일사천리로 입사 절차가 진행됐고 제게 첫 번째 업무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에 광고대상 시상식이 있어요. 유 실장님도 시상식에 함께 참석해줬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제가요? 시상식이에요? 네, 우리 회사가 몇 개 부문에 후보로 올라서요. 중요한 자리이니만큼 잘 준비해서 자리를 빛내줬으면 합니다. 네, 대표님.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시상식은 격식 있는 자리이니 시상식에 어울리는 옷을 준비해야 할 텐데. 대표님이 느닷없이 쇼핑몰 링크를 보냈습니다. 시상식에 어울릴 만한 옷으로 골라놨는데 그중에서 골라보세요. 유 실장님 취향과 사이즈에 맞는 걸로
장바구니에 옮겨 담으면 됩니다. 쇼핑몰 링크로 들어가 보니 대표님이 골라놓은 드레스와 구두, 액세서리, 핸드백이 보였습니다. 하나같이 내 연봉에 맞먹는 비싼 명품들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대표님, 이게 제겐 너무 과분합니다. 이건 유 실장님 개인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 오션 광고의 이미지를 위해 유 실장님이 착용해 주셔야 할 업무용 장비라고 생각하세요. 업무용 장비요? 네, 유 실장님이 착용한 아이템이 곧 우리 회사의 위상이니까요. 대표님의 말에 설득당한 나는 회사에서 미리 예약해놓은 미용실에서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고 생전 처음 입어보는 명품 드레스를 몸에 걸친 후 시상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상식장에서는 대표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죠.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빨리 왔는데도 상사가 미리 나와 있다는 부담감에 허둥지둥 대표님께로 달려갔습니다. 대표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기는요, 30분이나 일찍 왔는데. 자, 같이 들어가시죠. 그러면서 대표님은 팔짱을 끼라는 듯 팔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입장 에티켓이라서요. 나는 살포시 손을 들어 대표님의 팔을 감싸주었죠. 그리고는 수많은 광고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화려한 자리로 들어섰습니다. 대표님의 팔짱을 끼고 시상식장 안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대표님이 연예인 뺨치도록 훤칠하게 잘생겨서 그러나 보다 생각했는데 대표님은 그 반대로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유비서님이 너무 예뻐서 다들 쳐다보는데요. 제가 보기엔 대표님이 너무 잘생기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서로를 칭찬하며 미소 짓는 우리에게 익숙한 얼굴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유진아? 나는 전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당당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유진아, 네가 어떻게 여길?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대표님이 말을 가로챘습니다. 신 과장님, 여기 유진아 실장님은 새로운 비서실장님이니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마세요. 비서실장이라고? 유진아, 너 따위가? 너 따위라니, 이게 무슨 결례입니까? 여기 계신 유 실장님, 직위도 직급도 모두 신 과장님보다 높습니다. 정식으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존대를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대표님. 내가 아닌 유 실장님께 사과를 해야죠. 아니, 그게... 죄송합니다, 유 실장님. 나는 사과를 무시하고 고개 숙인 전 남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표님과는 계속 팔짱을 낀 채였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후에야 전 남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한 듯 이를 바득바득 깔며 개거품 무는 남편 놈을 보니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복수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대표님은 나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드레스와 하이힐 차림으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죠. 차 안에서 나는 대표님께 신 과장이 내 전 남편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대표님이 신 과장의 모친상에 오셨을 때 저를 만나셨어요. 네,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화상 면접을 볼 때부터 저를 알아보신 건가요? 그 전부터 알아봤습니다. 그 전에 언제요? 이력서에 붙은 사진을 보고요. 오션 광고의 대표님은 이력서를 보자마자 내가 부하 직원의 장례식장에서 봤던 사람인 걸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저를 채용하시다니. 그거라뇨? 신 과장과의 관계요. 아, 사실 신 과장님이 유 실장님의 전 남편인 건 몰랐습니다. 그때 신 과장은 분명 유 실장님을 식모라고 소개했으니까요. 아, 그랬었죠. 그날 느꼈던 모멸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럼 식모라고 오해하신 상황에서도 저를 채용하신 거예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력서를 보면서 이런 대단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식모까지 했을 정도면 얼마나 힘든 일을 겪은 걸까. 그 와중에 이렇게 다시 사회로 나올 결심을 하다니 놀라운 사람이라고 느꼈죠. 대표님은 내가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나같이 대단한 사람이 왜 전 남편처럼 형편없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왜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결혼관계를 유지했습니까? 아무리 장난이라고 해도 부인을 식모라고 부르는 인간은 흔치 않아요. 특히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병수발을 든 고마운 부인을 회사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소개하다니. 솔직히 난 그런 사람은 인간 말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질지 못해서 그렇죠 뭐. 그런데 대표님, 이혼한 부부가 한 회사에 근무하는 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전혀요. 이제 두 사람은 남이잖아요. 그런 유 실장님은 전 남편과 한 직장에 다녀야 한다는 사실이 불편한가요? 사실은 좀 불편해요. 대표님 제안은 감사하지만 제가 여기 있어도 될지 걱정도 되고요. 대표님은 말없이 내 얼굴을 쳐다봤어요. 유 실장님, 왜 자신에게 온 기회를 포기하려고 하죠? 그것도 자기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한 남자 때문에. 전 남편은 아무것도 잃은 게 없는데 유 실장님만 자꾸 이렇게 포기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남자 때문에 포기하지도 희생하지도 마세요. 그날 밤부터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결국 나는 대표님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 남편 때문에 포기하지도 희생하지도 않겠다고 각오하며 오션 광고 사옥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대표 비서실은 넓고 쾌적한 공간이었습니다. 대표님은 나에게 회사 시스템과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유 실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실장님의 능력을 믿고 이 자리를 맡기는 거니 최선을 다해 주세요. 네, 대표님. 믿어주신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비서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얘기 좀 하자며 내 손을 끌고 비상계단으로 데려갔습니다. 왜 이래? 이 손 못 놔? 나는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전 남편은 완강히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야, 너 정말 이 회사 다닐 거야? 응, 다닐 거야. 너는 내가 여기 다니는 걸 알면서도. 몰랐어. 지난번에 회사 옮긴다고 했을 때 그냥 이직했다고만 했지 새 회사 이름이 뭔지 알려준 적도 없잖아. 그리고 지금껏 월급 통장 한번 나한테 안 보여주고 자기 월급은 죄다 자기 용돈이라며 자기가 관리하고 생활비는 모두 내 월급으로 충당했으면서. 그리고 솔직히 내 퇴직금 아니었으면 어머님 병원비도 제때 못 냈어. 그러니 내가 철없이 회사 이름을 어떻게 알아? 야, 우리 이제 매일 마주쳐야 돼. 너는 이혼한 전 남편이랑 매일 얼굴 보는 게 불편하지도 않아? 안 불편해. 나는 불편해. 그러니까 너 다른 회사로 가라. 내가 왜? 왜라니? 내가 말했잖아. 나 불편하다고. 그럼 철호 씨가 옮겨. 뭐? 나는 황당해하는 전 남편을 남겨두고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전 남편에 대한 생각은 뇌리에서 지우고 대표 비서로서 업무에 매진했죠. 대표님의 스케줄 관리부터 중요한 회의 준비, 외부 미팅까지. 지난 공백이 무색하게 빠르게 업무에 적응했고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은 나의 일처리 능력에 만족하며 신뢰해 주셨습니다. 대표님의 무한 신뢰에 직원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회사 안팎에서는 나와 대표님이 사귄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죠. 광고 대상 시상식에 대표님과 함께 등장한 이후부터요. 대표 비서로 출근하기도 전에 시상식에 팔짱을 끼고 나타났으니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회사 복도에서나 근처 식당에서나 심심찮게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들었어? 대표 비서실에 새로운 실장님 있잖아. 대표님이랑 사귄대. 소문은 전 남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전 남편은 회사에서 나를 마주칠 때마다 애써 외면하거나 아니면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질투와 분노, 그리고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루는 나를 따로 불러 이렇게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곰 같은 유진아가 무슨 수로 대표를 꼬셨는지 몰라도 이참에 신분 상승이라도 해볼 생각이면 꿈깨.
대표 걔가 잠시 정신이 나가서 그런 거지. 정신 차리고 나면 바로 너 같은 건 내다버릴걸? 광고회사 대표식이나 되는 애가 뭐가 부족해서 너 같은 아줌마를 좋아해? 나는 전 남편의 비아냥거림을 무시했습니다. 그가 대표님과 나 사이를 오해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죠. 전 부인에게 자기보다 능력 있고 잘생긴 남자가 생긴 걸 알고 열등감이 폭발하는 걸 보니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신 과장님, 남의 연애사에 신경 쓸 시간에 모델 섭외에나 신경 쓰시죠? 광고주가 원하는 톱스타는 섭외되셨나요? 야, 너는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딴 데로 튀어? 나는 전 남편의 정강이를 발로 찼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있어 꽤나 아팠는지 전 남편은 정강이를 움켜쥔 채 계단에 주저앉았죠. 야가 아니고 유 실장님이야, 이 자식아. 내일 회의 전까지 매니지먼트 답변 받아서 보고서나 올려. 나는 전 남편을 놔두고 혼자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헛소리나 해대는 전 남편이 한심했죠. 우리 회사는 현재 글로벌 광고 캠페인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규모가 큰 만큼 경쟁사들도 이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프로젝트였죠. 캠페인의 가장 큰 난관은 모델 섭외였습니다. 광고주가 원하는 톱스타를 경쟁사에서 이미 섭외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알게 된 대표님은 회의에서 전 남편을 호되게 질책했습니다. 신 과장님, 경쟁사의 모델을 빼앗기는 게 말이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대안이 뭡니까? 저기 생각해 보겠습니다. 캐스팅 담당자가 아직 대안도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경쟁 PT가 바로 다음 주에요. 대표님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봤습니다. 회의 내내 질책을 당한 전 남편은 빨리 대안을 찾아보겠다며 외근을 나갔고 대표님은 여기저기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맥을 총동원해서 모델을 섭외해보려 했지만 광고주가 원하는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나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가지고 대표실로 들어갔습니다. 대표님, 잠깐 머리 좀 식히세요. 고마워요. 그런데요, 대표님. 혹시 광고주가 어떤 이미지의 모델을 찾으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국내와 글로벌에 동시에 인지도가 있으면서도 진솔하고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스타를 원하고 있어요.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최근 톱스타의 반열에 오른 영화배우 선우였습니다. 대표님, 혹시 영화배우 선우 어떠세요? 선우는 최고의 모델이죠. 국내 인지도는 말할 것도 없고 최근 OTT 시리즈에 출연해서 글로벌 인지도도 높으면서 유튜브에 출연하는 걸 보면 진솔한 매력도 있으니 광고주가 원하는 최적의 모델이에요. 제가 선우를 한번 섭외해 볼까요? 어떻게요? 선우는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면 광고를 안 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섭외를 한다는 말입니까? 대표님은 나를 어리둥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선우가 먼 친척 동생이거든요. 10대에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갈 곳이 없었던 선우를 우리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며 용돈까지 챙겨줬어요. 아이돌이 되겠다고 8년을 지하 연습실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결국 실패하고 연예계 일을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녀석이 글쎄 몇 년 후에 영화배우로 데뷔를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큰 스타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나는 대표님께 10대의 선우가 내게 주었던 소원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을 보살펴준 먼 친척 누나에게 언젠가는 꼭 보답하겠다며 장난스레 써준 소원권이었는데 이렇게 사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나는 선우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기 시작한 이후론 처음 연락하는 거라 걱정이 앞섰습니다. 혹시 그 애가 나를 잊지는 않았을까 하고요. 하지만 선우는 내 연락에 반갑게 응해주었습니다. 나는 선우에게 오션 광고의 새로운 캠페인 모델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선우가 어릴 적 선물한 소원권을 보여주면서요. 선우야, 너 이 소원권 기억나지? 나중에 성공하면 누나 소원 딱 하나는 들어주기로 했었잖아.
이 소원권 지금 쓸게. 누나가 어렵게 재취업한 거라서 그러는데 이번 딱 한 번만 도와주라. 응? 선우는 흔쾌히 응해주었습니다. 모델료나 스케줄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자며 누나를 도울 수 있어 자신도 기쁘다면서요. 선우를 모델로 섭외했다는 소식에 회사 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표님은 물론이고 모든 직원들이 놀라워하며 나를 칭찬했습니다. 유 실장님 정말 대단해요. 완전 능력자. 선우 씨를 모델로 섭외하다니 유 실장님 덕분에 이번 캠페인은 꼭 성공할 겁니다. 선우를 모델로 확정하고 우리는 광고 캠페인 컨셉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선우의 어려운 과거, 특히 10대와 20대 초반에 아이돌 실패 후 겪었던 힘든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선우는 화려한 스타지만 사실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길에 실패도 맛보고 좌절도 겪었죠. 그런 그의 솔직한 이야기를 광고에 담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대표님도 내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유 실장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선우 씨의 진솔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광고 컨셉을 잡아봅시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심.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우리는 선우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광고 시안을 만들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서 홀로 눈물 흘리던 모습. 실패 후 좌절했지만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던 순간들. 선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광고에 담는 것에 동의했고 우리는 경쟁 PT에서 경쟁사를 물리치고 광고 캠페인을 따냈습니다. 거액의 모델료를 제시하며 광고주가 원하던 모델을 선점했던 경쟁사로서는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광고주가 영화배우 선우를 섭외했다는 말에 바로 노선을 변경했기 때문이죠. 그만큼 선우는 섭외하기 까다로운 모델이었기에 애초부터 리스트에서 제외했을 뿐 사실은 광고주도 선우를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PT를 끝내고 나오면서 비로소 경쟁사의 대표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경쟁사의 대표는 바로 전 남편과 바람이 난 내 친구 보영이었습니다. 영화배우 선우를 섭외한 게 진아 너라고? 왜? 그게 나인 게 이상해? 나는 영화배우 좀 섭외하면 안 돼? 어떻게 진아 네가 선우를 섭외할 수 있는 거야? 자기가 직접 쓰는 제품이 아니면 절대 광고를 안 찍는 그 깐깐하고 건방진 인간을. 깐깐하고 건방진 게 아니라 솔직한 거겠지. 선우는 제품을 실제 생활에서도 사용하며 진심으로 촬영에 임했습니다. 광고 캠페인은 대성공이었습니다. 톱스타 선우의 진솔한 이야기는 대중들에게 큰 감동과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광고는 연일 화제가 되었고 업계에서 오션 광고의 인지도도 급상승했습니다. 이 캠페인의 성공 덕분에 우리는 경쟁사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광고 계약들을 연달아 따냈습니다. 나는 오션 광고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대표 비서로서 나의 능력은 회사 내에서 확고하게 인정받았습니다. 반면 전 남편은 모델 경쟁에서 번번이 패배하며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덕분에 전 남편은 상사에게 질책을 받거나 동료들에게 무시당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전 남편은 술을 잔뜩 마시고 내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부진이 모두 나 때문이라며 화를 냈습니다. 빌어먹을. 야, 유진아. 네가 나타나고 나서부터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제발 좀 내 인생에서 꺼져. 하지만 그의 몰락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술을 좋아했지만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 날이 더 많아지면서 전 남편은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광고주는 20대의 어린 나이에 성공한 화장품 브랜드의 대표였습니다. 평소에도 나이 어린 여성들을 무시해온 전 남편은 술에 취해 그 광고주에게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유 실장님, 들으셨어요? 신철호 과장님이 어제 술에 취해가지고 광고주한테 막말을 했대요. 무슨 막말? 광고주 얼굴 보고 수육 같다고 막 비웃었대요. 소문을 듣고 나는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얼굴이 수육 같다니. 전 남편의 고질적인 문제가 또 터진 것입니다. 그는 원래 술만 마시면
이성을 잃고 막말을 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결혼 생활 중에도 몇 번 그런 모습을 보였기에 그의 본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광고주에게까지 그런 행동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보고를 받은 대표님은 말 그대로 경로하셨습니다. 중요한 광고주를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은 물론이고 회사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전 남편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해고까지 고려되었지만 회사에 끼친 손해를 만회할 기회를 주겠다며 좌천시키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핵심 부서에서 한직으로 밀려났고 직위를 박탈당해 평사원이 되었습니다. 나는 전 남편 따위는 잊고 일에 매진했습니다. 새로운 광고 준비에 밤낮 없이 매달려 최고의 광고 시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야근을 하다가 잠시 탕비실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탕비실 구석에서 전 남편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좌천된 후에도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있는 일이 잦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목소리인 줄 모르고 지나치려 했는데 통화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보영아, 지금 회사야. 보영아? 전 남편의 입에서 친구 보영이의 이름이 나오자 나는 나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두 사람이 아직도 연락하고 지낸다니. 아니, 어쩌면 계속 만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면 니네 회사 이사 자리 준다는 약속 꼭 지켜? 걱정 마. 내가 시안 꼭 빼내서 네 턱 밑에 갖다 바칠 거니까. 내가 유진아 그 기집애랑 개싸가지 남대표 반드시 망하게 만들 거야. 나는 충격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전 남편이 우리 회사의 핵심 광고 시안을 빼돌리려 한다니. 그것도 나를 배신한 친구 보영이의 회사로 그 회사의 이사 자리를 받는 조건을 걸고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두 사람이 이제는 나의 일터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파렴치한 계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조용히 탕비실을 빠져나와 이내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또 다른 복수의 기회였습니다. 그들이 나의 회사를 망치려 한다면 나는 그들의 계획을 역이용하여 그들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나는 생각을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오션 광고의 시안들은 회사 내부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각자의 권한에 따라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자료를 확인하고 수정했습니다. 전 남편은 좌천되었지만 아직 일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이 클라우드를 통해 시안을 빼돌리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나는 진짜 시안 자료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가짜 시안 자료를 만들어 올려놓았습니다. 가짜 시안은 겉보기에는 진짜만큼이나 공들인 것으로 보였지만 프레젠테이션을 망치기에 충분한 함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밤새도록 가짜 시안을 만드는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배신감과 복수심이 용광로처럼 들끓으며 나에게 엄청난 집중력과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며칠 후 전 남편이 야근을 하는 틈을 타 그의 컴퓨터를 몰래 확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내가 예상했던 대로 회사 내부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광고 시안 자료를 다운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바꿔치기한 가짜 시안 자료를 진짜인 줄 알고 자신의 외장 하드에 저장해서 가져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성공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만족감과 함께 비열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전 남편은 가짜 시안 자료를 손에 넣자마자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다음날 아침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경쟁사로 이적했습니다. 보영이가 대표로 있는 바로 그 회사로 말입니다. 대표님은 전 남편의 이적 소식을 듣고 크게 개의치 않는 눈치였습니다. 이미 좌천된 직원이기에 회사에 큰 손실은 없다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훔쳐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나는 다가올 프레젠테이션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전 남편과 친구 김보영이 자신들이 훔쳐간 가짜 시안 때문에 망신을 당하고 그들의 추악한 계획이 만천하에 드러날 순간을 상상하니 심장이 뛰었습니다.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두 사람에게 통쾌하게 복수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의 복수극은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달았죠.
마침내 광고 프레젠테이션 날이 밝았습니다. 오션 광고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밤샘 작업 끝에 완성한 최고의 시안을 들고 발표장으로 향했습니다. 발표장에는 광고주 관계자들과 경쟁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전남편과 보영이도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훔쳐간 시안이 진짜라고 굳게 믿고 있는 듯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를 발견한 보영이가 방긋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아,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결국 승자는 나야 라고 말입니다. 나는 친구의 도발에 아무 말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응수했습니다. 누가 진짜 승자인지는 곧 밝혀질 터였습니다. 드디어 보영이의 회사가 발표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발표를 맡은 전 남편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시안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될수록 광고주 관계자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특히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회장님의 안색이 점점 나빠졌죠. 잠깐만, 이 시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회장님의 말에 전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 시안, 작년에 오션에서 우리한테 제안했다가 떨어진 시안 아닌가? 컨셉이며 내용이며 거의 똑같은데. 회장님의 말에 발표장은 술렁였습니다. 전 남편과 보영이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훔쳐간 시안이 사실은 작년에 이미 실패했던 시안이었다니. 이쪽 사업 담당이 아니었던 전 남편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 남편과 친구는 얼굴이 새빨개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망신을 당하며 발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광고업계는 좁았습니다. 전 남편과 보영이가 오션 광고의 시안을 도둑질하려 했다는 사실이 업계에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퍼져나갔고 두 사람의 추악한 행각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내연관계라는 소문과 함께요. 세상에, 신철호랑 김보영의 내연관계였다니? 게다가 시안 도둑질까지 하려 했다고? 정말 충격이네. 오션 광고 시안 훔쳐서 자기 회사에 가져가려 했다는 거 아니야? 완전히 매장당하겠네? 김보영네 회사도 끝났네. 누가 저런 회사랑 거래를 하겠어? 스캔들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광고업계에서 신뢰는 생명과 같았습니다. 내연관계의 시안 도둑질이라는 최악의 스캔들을 일으킨 보영이의 회사는 순식간에 신뢰를 잃고 망해갔습니다. 광고주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직원들은 회사를 떠났습니다. 보영이의 꼬임에 넘어가 보증을 섰던 전 남편 역시 파멸을 맞았습니다. 회사가 망하면서 보증금 때문에 막대한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돈과 성공을 쫓아 나를 배신하고 친구와 손잡았던 그는 결국 돈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알거지가 된 전 남편은 뻔뻔하게 내게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번 만나자면서요. 나는 근처 카페에서 약속을 잡고 전 남편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야, 유진아,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야라고 하지 말랬지. 무릎을 꿇고 빌어도 용서할까 말까 한 이 판국에 철호 씨는 어쩌면 아직도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허세를 떨어? 아직도 인생이 바닥까지 안 갔나 봐. 응? 야, 너 왜 이래? 너 원래 이런 애 아니었잖아. 내가 뭐 하자면 알겠다고 다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하기도 전에 알아서 제깍제깍 가져다주고 그랬던 유진아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나 옛날에 그 유진아가 아니야. 그랬던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다 갖다 버렸어. 껍데기만 같지 속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됐다고. 무슨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변하냐?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아니야. 그러면 너 여기는 왜 나왔는데? 그냥 내가 전화했을 때 무시하면 될 것이지. 여기까지 내 얼굴 보러 나온 건 아직 예정이 남아있다는 소리잖아. 안 그래, 진아야? 내가 여기 나온 건 이것 때문이야.
나는 그의 앞에 청첩장을 내밀었습니다. 신철호 씨, 저 결혼해요. 청첩장에는 나와 대표님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전 남편의 얼굴이 충격으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유민? 설마 당신 남 대표랑... 네, 저 남유민 대표님과 결혼합니다. 어머님 장례식장에서 저를 식모라고 소개했던 그 대표님과요. 나는 전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 남편의 얼굴에는 절망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야, 유진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더 이상 전 남편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청첩장을 건네준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나의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통쾌함과 함께 지난날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카페에서 나오니 대표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교육은 성공했어요? 네, 대표님이 도와주신 덕분에요. 그러면 한턱 쏘세요. 당연히 그래야죠. 뭐 드시고 싶으세요, 대표님? 우리는 함께 근사한 레스토랑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내가 과거와 완전히 이별한 기념으로요. 그런데 나와 마주 앉은 대표님의 표정이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뭐랄까, 좀 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유 실장님, 혹시 박유진이라고 아세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유 실장님과 짝꿍이었는데. 네, 알아요, 유진이. 그러고 보니 대표님과 이름이 같네요. 얼굴은요? 네? 얼굴은 안 비슷해요? 사실 처음 봤을 땐 좀 비슷한가 싶기도 했는데 성이 달라서 제가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대표님이 박유진을 어떻게 아세요? 저도 잊어버리고 있던 초등학생 때 제 짝꿍을? 내가 그 유진이거든요. 박유진. 네? 진아야, 내가 박유진이라고. 대표님은 남유진 아닌가요? 중학생 때 어머니가 재혼을 하셔서 성이 박에서 남으로 바뀌었어. 박유진에서 남유진으로 바뀐 것뿐인데 진아 네가 날 못 알아봐서 좀 서운하더라. 나는 너 보자마자 바로 알아봤는데. 나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나 너무 놀라서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대표님, 아니 유진아, 그런데 너는 그걸 왜 이제 얘기해? 장례식장에서 바로 알아봤다면서. 신과장 모친 상 때 식모라고 하길래 내가 널 아는 체 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거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신과장의 부인이었고 커리어 다 버리고 신과장 모친의 병수발을 들었는데 남편에게 그렇게 어이없이 배신을 당했다고 하니까 내가 다 화가 나더라고. 내가 아는 밝고 예쁘고 똑똑한 유진아는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대표님, 아니 유진이는 시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나를 보고 느꼈던 감정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내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선 직장 선배에게 연락해서 통사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내게 오션 광고의 비서직을 제안해달라고요. 그제야 나는 일사천리로 진행된 면접에 대한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진아 네가 나한테 전화했었잖아. 가짜 청첩장에 내 이름을 쓰도록 허락해달라고. 그 전화를 끊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 청첩장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면 너무 행복하겠다는 생각. 유진이는 그렇게 내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아직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그날부터 우리는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했습니다. 대표와 비서가 아닌 남자와 여자로요.